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2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추경안에 소상공인 빚 탕감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되자 야당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SNS에선 불법 개인회생 영업이 등장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일주일 만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조사는 약 9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온다습한 찜통더위는 다음 주 내내 밤낮 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단연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1인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나는 언제 얼마나 받을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안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보기 좋은 먹거리들이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시장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진짜 너무 심해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해. 이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발행하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처럼 죽어버린 내수 소비 심리를 살리자는 겁니다. 지급계획 발표 전날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21일부터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 기본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2차는 오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비수도권 5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5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에 맞춰 마트나 백화점 대신 연매출 30억 이하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다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난민 인정자에게 주지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난민 인정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번 추경안엔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예산 4천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하자는 취지인데 야당은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까지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소각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113만 명에 달합니다.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 싹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이거 문제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당도 선심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들고 있습니다.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 위축, 결국 경기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하지만 야당은 이미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렸습니다. 정말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이 정말 명확하게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도 빚 갚고 다 해봤는데 꾸준히 갚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좀 불공정성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고. 금융위는 도박이나 유흥업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여곡절이었던 본회의 통과 과정부터 이 기대 효과와 우려 지점은 없는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당초 어제 이 추경안이 오후 일찍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 통과가 이뤄진 건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처음에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처리가 된 건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거든요. 회의는 수차례 연기가 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의 국회입니까? 이걸 일당 독재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의 우려와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그럼 추경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당초 핵심이 됐던 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막판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이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특활비는 이 특수활동비를 줄인 말인데요. 기밀을 요하는 국정활동 등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표가 없는 돈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쌈짓돈이라면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번에는 절반인 41억 원가량을 복원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겁니다. 불과 반년 전입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쌈짓돈이다 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우여곡절 속에 어쨌든 추경안이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당 내부에서 경론이 펼쳐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검찰 특활비였습니다. 네. 이번에 40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기존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복구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논리인데요. 결국 본회의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 이런 조건을 단 수정안으로 가까스로 의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논란 속에 추경안이 통과됐고 결국 핵심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의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를 통해 조달이 된다고 하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 지점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총 31조 8천억 원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 가운데서 21조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데 연말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야당은 나라 곳간 거덜낸 예산 폭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무식한 거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해왔고요. 여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작으나마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는 생기가 돌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는 숨 돌릴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소비 쿠폰 등이 얼어붙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또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실제 국민 삶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내란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조금 전 6시 30분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끝났습니다. 약 9시간 30분가량 조사가 진행됐고요. 현재는 조서 열람 중입니다. 관련해서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성민 기자, 오늘 조사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9시쯤 시작돼 약 9시간 반 만인 저녁 6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시각에 맞춰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현관으로 입장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조사는 사전 면담 없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고 박창환 총경은 함께 입실해 조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럼 특검팀이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까? 네,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국무회의 관련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앞서 국무위원을 모두 소환할 방침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들 조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된 조사 역시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서 열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조서 열람에 3시간가량 걸리면서 다음 날 새벽 1시쯤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됐는데요. 이번엔 심야 조사 없이 끝나게 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량이 상당히 많다면서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돼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걸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에서 바뀌었는지, 또 최근에 추가된 의혹은 바뀐 것에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보상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출범 당일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면서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가 국토부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만큼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원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주가는 2달 만에 5배 넘게 올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습니다. 삼부토건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김건희 특검의 칼끝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한 발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조금 전 마무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내용을 법조팀 현지호 기자에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양측이 갈등을 빚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 애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조은석 특검팀이 이를 거부하자 제 시간에 맞춰 출석을 했죠. 조사가 이뤄질 때도 협조를 잘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처음 조사를 담당했던 박창환 총경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조사자가 중간에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검사가 조사를 맡고 박 총경은 조사 지원만 했습니다. 특검팀은 효율성 차원에서 조사 담당자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서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받아주고 맞춰줬으니까 양측의 대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양측의 신경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서로 치열한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특검팀에서 조사 시작과 식사 시간 그리고 조사 재개 시각 등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낮 12시 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조사를 멈췄다. 네. 1시 7분에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각을 알려준 겁니다. 특검팀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법 규정도 있는 만큼 아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조사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까? 특검은 이 4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의혹, 형식적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 그리고 외환 유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대통령 경호처 전 관계자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죠. 모두 앞서 말한 4가지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좀 느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군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소환했고 조사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많이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오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텐데요. 다만 외환죄 사례 자체가 거의 없는 만큼 증거 확보나 혐의 입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까 특검팀이 밝힌 바로는 이제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 소환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후 수사 단계를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좀 뚜렷해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꽤 이뤄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 상태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도 이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전술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희 특검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현 특검팀 역시 이 출범 직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최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어제 면직 처리되었다. 그 정도 저는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쳐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서울 삼청동 안가 4인 회동에 참석한 직후 휴대전화를 받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안가 회동의 참석자로서 국무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일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순식간에 CCTV 화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남성은 거칠게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까지 깨뭅니다. 그래 알았어 놔. 입안을 헹구라고 건넨 물을 그대로 경찰관 얼굴에 뿌리는가 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아이 뭐라고 좀. 50대 남성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게에서 술 마시는 걸 먹고 나왔는 것을 보면서 오토바이 타고 30분 정도 있다 다시 올라왔어요. 음주 측정에 3차례 이상 불응한 A씨는 결국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에게 물린 경찰관은 감염 우려로 예방주사를 맞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음주 상태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아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안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입니다. 출입구를 따라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미용실을 찾아온 20대 아들이 자신의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흥분 상태라서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기가 안 나옵니다. 경찰은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SUV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하니까 그럼 술 먹고 가겠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사고 전 술을 마셨고 사고 후에도 인근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사 마신 CCTV를 확보해 음주 측정 방해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북 군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말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훌쩍 넘기도 했는데요.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당분간 밤낮 없이 이어지겠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 모인 시민들. 양산을 쓴 채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얼음물도 마셔보지만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다니기가 어려워요. 다닐 수가 없어요.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심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아이들 탓입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잠시나마 찜통 같은 더위에서 벗어나 봅니다. 네, 요새 더웠는데 이렇게 물놀이 나오니까 더위가 싹 씻기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불볕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와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다음 주 내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과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24명이 숨지고 캠프에 참여한 아동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가 단 4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람한 강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쓰레기로 뒤덮여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헬리콥터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미국 텍사스 커 카운티에 폭우가 쏟아져 인근 과달루페 강이 범람했습니다. So bad. We've never seen it this bad before. We've had flooding, not to this extent. It's a catastrophe. 커 카운티의 연평균 강수량은 800mm인데 4개월치에 달하는 280mm의 물폭탄이 단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과달루페 강의 수위가 2시간 만에 6.7m 상승해 9m를 넘긴 뒤 계측기가 고장나 수위 측정도 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 카운티 당국은 237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24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당시 커 카운티에는 750여 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참가한 기독교 캠프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중 20여 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If your child is one of those truly missing and not just out of touch, to find your daughter. We will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폭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정말 끔찍한 소식이라며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 휴스턴 총경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현지 한국인과 교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일본에 다시 없을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전 세계의 공포감을 조성한 일본 만화가가 예언한 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대지진은 없었습니다만 규모 5의 지진은 발생했는데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 현지 분위기를 도쿄에서 주진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는 2025년 7월. 내가 본 미래라는 일본 책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새벽 4시라는 구체적인 메모도 공개하며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을 쓴 유명 만화가는 코로나와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오늘 오전 6시 29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같은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大きめな地震が起きたけれども、それはたまたま偶然だと。全くの偶然です。日本では震度1以上の地震というのは1年間でだいたい2000回ぐらい発生をします。 하지만 지난달 21일 이후 이 지역에서 2주 동안 1,300번이 넘는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良かったなというね。何もなく。そう。 규슈에서 화산 활동이 많아지면서 경계 단계를 올렸고 도카라 지역 섬에서는 13명에 이어 44명이 오늘 추가로 피난에 나섰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 지진과 화산 등 동향을 주시하라며 일본 내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모레 7일에 12개 나라에 보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나라가 받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는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 정부는 관세 부과 전 막판 협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에어포스원에서 상호 관세율이 적시된 12개 나라 서한에 서명을 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오는 7일 각 나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I did. I signed some letters and they'll go out on Monday, probably 12. 12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애초 언급했던 최대 50% 이상일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되지만 상호 관세 부과는 9일부터가 아닌 다음 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까지 3주의 시간이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막판 협상을 위해 긴급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않고 내실을 기하겠다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저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우리 협상단은 내일 관세 협상 실무 총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 연장도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정부가 빚 탕감 정책,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들겠다고 하자 SNS에서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지 말라면서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문구로 이렇게 정부 기관인 듯이 교묘하게 사칭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깜빡 속기 십상입니다. 구경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빚 다 갚지 말라.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빚을 지은 사람을 현혹하는 SNS상의 한 개인회생 광고 문구입니다. 다른 광고에선 태극 문양을 써서 마치 정부 기관처럼 속이고 도박으로 생긴 빚도 채무 조정해준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허위로 정부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탕감 정책을 펴자 SNS에서 불법 개인회생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겁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개별 상담으로 이어지는데 대출 중개인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중개인이 채무자에게 대출금 사용처를 숨기라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로 이 채무조정 받으려고 허위의 서류를 좀 만들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불이익은 본인한테 간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절박한 심정의 채무자가 두 번 울지 않도록 불법 개인회생 중개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서울에서 사용하지 않은 주민센터나 파출소를 더 높게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란 소식을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했는데요. 공공주택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기존의 차별과 선입견을 없애는 게 큰 과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00년의 역사를 지닌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노년층, 한부모 가정 등 427가구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뿐 아니라 여러 계층이 혼합된 이른바 소셜 믹스가 적용된 단지입니다. Das passt super. Also wir sind alle zur selben Zeit neu eingezogen und man lernt sich kennen, man versteht sich gut. Also in unserem Haus, das ist das kleinste Haus, da sind nicht so viele Wohnungen, ist es sehr angenehm zu leben. 소득과 계층이 서로 달라도 정무는 물론이고 극장과 공동주방, 놀이터, 수영장 등 고급 주택 수준의 공용시설을 입주자가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이런 배려는 설계 단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각 건물들마다 연결 통로도 설치돼 있어 여러 계층의 입주민들이 공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점도 눈에 띕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에는 아이가 성장해 독립된 방이 필요한 때가 오면 별도의 공간, 이른바 스마트룸을 제공합니다. 주변 녹지를 주거 공간으로 끌어들인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기차역 주변 낡은 부지가 지역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도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최대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물론 동시에 고급화도 추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영국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재선출돼 2029년까지 세계 수협을 이끌게 됐습니다. 노 회장은 기후변화와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세계 수산업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의 첫 주말인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특히 경주는 낮 기온이 37.3도까지 올라 7월 상순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34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중국 남동쪽 해상에서 제4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중국 남부로 상륙 후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 숲, 오늘은 경남 사천 다솔사의 명상숲입니다. 네, 평화로운 영상이 담겼습니다. 보시면서 잠시 여유 찾아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